안녕하세요. 케어랩 대표를 맡고 있는 김봉주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케어랩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PCB 설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키트를 통해서 하드웨어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아주 핫한 ESP32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SP32 개요, 어떤 GPIO 활용법, 그 다음에 ESP32의 개발 환경, 아두이노 IDE와 VS 코드와 연결한 개발 환경을 살펴보고, ESP의 가장 큰 장점인 통신, 그 다음 ESP32와 GPS 모듈과의 결합을 통해서 지도에서 경로를 확인하고 GPS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안내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웨비나 학습 진행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여정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SP32 개발 환경과 GPS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사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여러분들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겠죠. 저는 안양국제유통단지의 케어랩 2021년도에 창업했습니다. 마라톤 취미로 하고 있고요. 완주 많이 했습니다. 10월 말에 춘천 마라톤 메달 보이시죠? 아주 메달이 아름답죠. IT, 그 다음에 메이커와 달리기에 관한 글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480개인데 비공개 글도 있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꼭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케어랩 대표로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통신, ESP32, STM32를 활용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디지털 제품 개발하고 있고요. 마케팅, 출판에 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쭉 있고 SNS에 모든 계정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뱅이 김봉조. 저서로는 당장 써먹는 AI 프롬프트 사전이 있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과정에서 자료나 소스코드 필요할 때 참고하십시오. 상세 튜토리얼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예제 코드는 GitHub 주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작성하는 기술 문서는 검로드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ESP32, 오픈CV에 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문서는 참고하십시오. 질문 혹은 기술적인 문의가 있으면 제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ESP32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요즘 아주 뜨거운 주제고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시프사는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2013년에 제일 먼저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ESP8266이 2014년 만들어졌고 2016년에 ESP32가 출시돼서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오 스윗 앤 CEO 메시지 주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딧에서 본 에스프레스 ESP32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고객의 말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스 시스템즈에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 그 다음에 CEO에 대한 히든 숨겨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토리, 어떤 이런 글도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글도 쓰고 블로그에 쓸 주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신 나온 ESP32 P4 소개입니다. ESP32 P4가 메인 프로세서죠. 그 다음에 주변 장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프로세서나 MCU가 가져야 될 그런 기능들이 있고, 이 옆에 SD카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들은 붙어서 어떤 기능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ESP32 P4 기능 실습 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시트와 이 하드웨어 설계에 관한 문서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보드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보드. 아마 최근에 나온 가장 강력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라서 기능도 많고 복잡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것도 CO 계열, ESP32의 CO 계열의 SoC 10의 구성도입니다. 스펙은 나와 있고요. 무선 RF,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원하고 지급이 3.0, 스레드 1.4. 이 중요한 게 매터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IoT 분야에서 표준이 매터죠. 이게 지원된다는 거는 어떤 디지털 제품, IoT 지원 제품의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에 ESP32가 적용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ESP32 제품은 이렇게 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SoC, 주문형 반도체, 시스템 온 칩이 있고 그 칩으로 RF 안테나를 부착한 모듈이 만들어져요. 모듈. 이 모듈을 장착한 개발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브 킷을 가지고 전부 다 테스트하고 프로토타입 제품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선택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나 이런 데 맞춰 가지고 제품을 다 선택을 가능합니다.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분류를 SoC로 할 거냐 디벨롭먼트 키트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프레시프의 ESP32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2비트 MCU이면서 GPIO, 터치 센서, UART, I2C, SPI, DAC, ADC, 연결은 JTAG, 뭐 시리얼, 홀 센서, 그 다음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입니다. ESP32 기능 블록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RF 부분, 그 다음에 코어 메모리, 메모리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베디드란 뜻이 애를 벤, 등에 업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기능들과 플래시 메모리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특별한 또 메모리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부분에서 설명드릴 텐데 그런 메모리까지 모두 포함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ESP32 소개는 보시면 모델은 많은데 화면에서는 워룸 32 모델을 소개하고 있고요. 다른 모델들도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PIO 핀이 다르다든가 더 많다든가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4메가고요. 리얼타임 클럭을 위해서 16KB SRAM이 있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원됩니다. 처리 속도는 240메가 클럭 스피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ESP 워룸 32 디벨롭먼트 키트의 구성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GPIO 핀 아웃을 알아볼까요? GPIO는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이나 출력 설정, 인터럽트 핀으로 설정, 풀업, 풀다운 설정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로 GPIO 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핀을 우리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핀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GPIO 설계할 때 주의점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뭐 GPIO 26을
ADC 핀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ADC 채널 2의 9번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리얼타임 클럭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DAC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보이는 터치핀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to do 0, 2, 1이 있고요. 1은 안 쓰고. 그래서 이 GPIO 핀아웃을 항상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ESP32 프로그래밍 방법은 C, C++, 마이크로파이썬 모두 지원하는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C, C++로 ESP32 보드를 프로그래밍 할 때는 ESP IDF 환경, 에스프레시프4에서 지원하는 공식 개발 환경이죠. 여기에 이제 VS 코드에서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장 친숙한 아두이노 IDE. 아두이노 IDE에서 개발해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져요. 심지어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ESP IDF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아두이노 IDE에서 훨씬 더 속도나 성능 면에서 훌륭한 그런 설명해 놓은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VS 코드에 ESP IDF 환경을 결합해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파이썬으로 ESP32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은 토니 IDE, 파이참, 뮤 에디터, VS 코드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ESP IDF API 레퍼런스. API는 함수 모음이죠. 그 레퍼런스는 이 사이트에 가면 모든 응용 가능한 기능에 쓸 수 있는 API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GPIO 핀은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핀 모드, 어떤 핀을 쓸지 핀 넘버, 그죠? IO 번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는 인풋, 아웃풋, 인풋 풀업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하이나 로우로 줄 수가 있죠. 그때는 디지털 라이트, 핀 넘버, 아웃풋은 하이나 로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핀의 입력을 인풋으로 설정하고 읽을 때는 디지털 리드, 핀 넘버를 사용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두이노 환경에서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SP IDF에서 사용하는 함수들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GPIO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풋으로 사용할 때 하이에 3.3V에 묶어 놓으면 이제 풀업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닫히면 0V,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으면 5V를 인풋으로 설정됐을 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에 물리면 풀 다운이 되겠죠. 보통 어떤 핀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항상 설정을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리셋 상황 아니면 리부팅 상황에서 어떤 핀에 달린 기능들이 오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거죠. 하드웨어의 헬로 월드, GPIO 제로를 블링크, LED가 깜빡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IDE 환경에서 돌아가는 코드와 회로를 보고 있습니다. 저항은 100ohm짜리 달면 되고요. LED 달아서 이 프로그램을 로딩하면 1초마다 LED가 깜빡입니다. 자, GPIO 40215 있죠? ESP 워름 32 디벨롭먼트 보드에 이 4개의 LED를 순차적으로 점등하는 코드예요. 핀 모드 번호 0425 GPIO 번호를 전부 다 출력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하나씩 1초 간격으로 ON 켜고 1초 간격으로 끄는 그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스위치가 켜졌는지, 스위치가 접점이 닫혔는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핀 모드에서 변수로 선언해도 되고 디파인을 선언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const 상수로 선언해도 돼요. 그래서 푸시 버튼과 LED 버튼의 GPIO 번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업, 한 번만 실행되는 셋업에서 핀 모드, 푸시 버튼과 LED를 푸시 버튼은 인풋 풀업,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풀업을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하이, 스위치가 닫히면 로우가 읽히겠죠. 그 다음에 LED는 핀 모드 출력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이제 무한 반복되는 루프 함수에서는 버튼 스테이트를 읽어서 스위치가 닫힐 경우 LED를 ON 하는 코드가 이렇게 작성됩니다. 디지털 리드 푸시 버튼을 버튼 스테이트로 읽고, 버튼 스테이트가 토글 되는 거죠. 스테이트에 따라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죠. 이 버튼 스테이트 할당을 하지 않고 전체 이 괄호에 있는 not 버튼 스테이트를 디지털 리드 버튼 스테이트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훨씬 간단해지겠죠. 자, GPIO를 쓸 때 전기적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웃풋 로우 설정 후 VCC에 연결하지 않기. 그러니까 출력으로 설정하고 VCC에 연결하면 타버리겠죠. 그 다음에 출력으로 설정하고 그라운드, 하이로 설정하고 그라운드에 연결해도 마찬가지로 핀 내부가 타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ESP32 GPIO 전기적 주의사항은 VCC 핀을 직접 GPIO에 연결하지 말고 항상 저항을 써서 연결하라는 겁니다. 저항, 스위치가 있더라도 인풋에 직접 VCC를 연결하지 말고 저항을 사용해서 연결하라는 거고, LED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저항을 사용해서 LED에 흐르는 커런트를 제어합니다. 보통 레드, 블루, 그린 LED가 있는데 각각의 필요한 커런트는 20에서 30mA 정도 되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저항을 반드시 연결하고 LE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각 구성 요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SP32의 ADC는 12비트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 핀 넘버를 적어줍니다. 워름32 개발 보드에 ADC 채널 1, ADC 채널 2, 거기에 GPIO 번호 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를 넣어서 아날로그 리드, 그러면 12비트니까 1024, 2048, 4095까지의 숫자가 읽히겠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레퍼런스 타입은 어떤 전압을 레퍼런스 전압으로 쓸 것이냐 는 거를 결정합니다. VCC 아니면 반으로 나눈 것들, 3.3V 여러 가지 그런 레퍼런스 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타입을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ADC 핀은, 자, 일부 사용하지 않는 거, 사용하면 안 되는 핀, 그런 것들은 뒤에 설계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SP32 ADC 인터페이스는 포텐시오미터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셋업에서 보레이트, 그 다음에 A0, 그러니까 일단 아날로그 핀을 설정을 하게 되면 ADC 핀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루프에서는 아날로그 A0, 이 ADC 0에 설정된 핀을 읽어서 그 값을 모니터에 뿌려주게 되겠죠. ADC LED 컨트롤 포텐시오미터를 사용해서 ADC LED를 밝기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핀이 12번에 연결되어 있고 GPIO 12, 아날로그 핀은 A0, LED 핀은 출력으로 설정하고 루프에서 아날로그 핀을 읽은 값을 16으로 나눠서 출력합니다. 아날로그 값을. 그러면
LED 밝기가 변하는 그 코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쓸 때 주의사항은 ESP32가 ADC가 비선형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값을 읽었을 때 현재 읽은 볼티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0에서 10mV 사이, 100mV 사이, 그 다음에 3V가 넘어가면 이렇게 비선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2V나 3.3V나 똑같은 4095 값을 내보내요. 그래서 만약에 값을 읽은 값이 510이다.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해서 실제 읽은 볼트지 값 0.412V로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코드죠. 실제 사용할 때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ADC GPIO 핀으로 들어오는 핀의 전압을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ESP32에는 홀 이펙트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개를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발 보드의 모듈에 홀 이펙트 센서가 위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자개가 작동을 하면 이 값을 읽을 수가 있어요. 홀 리드. 출력 전압은 자석의 세기에 비례해서 읽혀집니다. 홀 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읽습니다. 자, 홀 이펙트 센서 리딩 하는 거죠. 지금은 홀 이펙트 읽을 게 없을 경우에는 값이 이렇게 읽혀져요. 40, 46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어폰을 사용해 가지고 사우스폴, 노스폴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스폴일 때는 300이 넘도록 데이터가 나오고, 보면 이제 사우스폴 같은 경우에는 자석의 어떤 세기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죠.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게 홀 센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이제 자석, 마그넷을 감지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자, 터치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개의 터치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뭐 스위치나 그런 것들 안 쓰고 전부 다 터치죠. 엘리베이터나 모든 가전제품에 보통 정전식, 저항식 많이 쓰고 있습니다. ESP32의 터치 센서 10개는 정전식 터치 센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계 안에, 제품 안에 넣고 사용자가 손만 갖다 대도 불이 켜지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 가도 거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센서가 쓰여 있어 가지고 거울에 대면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항식 터치 센서와 정전식 터치 센서 설명을 참고하세요. 여기 10개의 GPIO 터치 센서 핀이 참고하십시오. 자, ESP32 정전식 터치 센서의 코드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터치 스레드 홀드 50으로 정해놨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손을 대서 터치의 정전기를 인식하는 임계값을 50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넘어갔을 때 LED를 켜고 끄고 하는 거고, 이 값은 이 앞장에 스프링으로 된 그 센서를 써도 되고요. 요거는 알루미늄 호일이죠. 쿠킹 호일을 써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터치가 안 됐을 때는 값이 꽤 높습니다. 100, 200, 80 나오고요. 터치, 우리가 손을 갖다 대서 자기장이나 이런 변화가 생기면 값이 이렇게 10, 10이 나옵니다. 그 임계값을 여기서 50으로 설정한 걸 기준으로 삼아서 LED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자, PWM 알아볼게요. 28개의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회전수를 변화시킨다든가 LED의 밝기를 변화시킨다든가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듀티 사이클 계산은 주기, 밑에는 주기, 위에는 온 되는 시간 곱하기 100을 하면
듀티 사이클, 몇 퍼센트 전원을 공급하고 속도를 느리고 LED의 밝기를 주어야 하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WM의 펄스 모양 있죠? 10%, 30%, 70%그 그래프를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피어리드 주기, 온, 이제 50%죠? 50%씩 껐다 켰다 하면 듀티 사이클이 50%가 되는 거죠. 밝기도 중간 정도, 모터의 회전도 중간 정도로 하는 거고, 밑에는 10%, 30%, 70% 이렇게 PWM을 제어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PWM 핀이 많긴 많은데 뭐 이 중에 안 쓰는 핀도 있고 하니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PWM을 사용해서 LED의 밝기를 제어하는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 핀, 듀티 사이클. LED 핀 12번을 이렇게 핀 아웃으로,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요. 루프에서 PWM 제어를 값을 주면 LED의 밝기가 점등되는 걸 코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날로그 라이트,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LED 핀에 출력하는 그 설정을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값을 내보내면 아날로그 출력으로 생성해서 내보내는 거죠. 근데 ESP32에는 두 개가 있어요. DAC1, GPIO 25, DAC2, GPIO 26 이렇게 두 핀만이 DAC GPIO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DAC 라이트 핀을 설정하고 값을 주면 아날로그 신호가 나가고, 그죠? 이거를 안 쓸 경우에는 DAC 디세이블 핀 넘버를 주면 됩니다. 보통 테스트는 이렇게 오실로스코프 DS5 디지털 스토리지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고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자, 디지털 스토리지 오실로스코프를 볼 때 삼각파, 사인파, 계단, 톱니파 그거에 대한 코드가 들어있죠. 그 파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와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을 나타냅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은 UAR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ART RS232, RS485 통신 포트는 3개가 있습니다. UART 0, 1, 2가 있는데 UART 0는 시리얼 모니터, USB 프로그래밍에 사용되고 UART 2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UART 1은 내장 플래시 메모리 전용이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이죠. 워름 32 디벨롭먼트 모델인데 약간 핀수나 이런 게 다릅니다. 여기에서 느낌표한 거하고 X 표시는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입력 전용이라면 요쪽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시고, X 표시와 느낌표는 사용할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간혹 프로그래밍 할 때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 있으면 요 부트 모드 스위치를 누르고 프로그래밍 업로드를 하시면 잘 됩니다. 자, ESP32 아두이노 IDE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두이노 IDE 다운로드 경로 표시된 데서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 자료에 설치하는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두이노 IDE 기능 설명입니다. 프로그램 이름과 제목이 표시되고 화살표 업로드, 그 다음에 보드와 컴포트 설정 누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터와 시리얼 모니터 아이콘. 주의해야 될 점은 보드를 쓸 경우에는 보드 매니저를 실행시키십시오.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는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이 시리얼 통신의 데이터 입력 윈도우가 있고 시리얼 모니터 컴파일 업로드 실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이 되게 안 되게 시간, 그 다음에 화면을 클리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ESP IDF 개발 환경입니다. 보통 VS 코드에서 ESP IDF를
결합하여 개발 환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 한계. 그러니까 ESP IDF 환경에서는 좀 개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두이노는 좀 쉬운 그런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특징과 한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블링크 코드를 한번 ESP IDF와 아두이노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ESP IDF는 FreeRTOS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코드가 구성되고, 아두이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FreeRTOS를 사용하긴 하지만 아두이노는 쉽게 구현이 되고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대 ESP IDF 비교입니다. 사용성, FreeRTOS 적용되는 것들 디버깅, 속도나 여러 면에서 비교해 놨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ESP IDF를 사용하세요. 전문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IDE, 초보자나 배움을 시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쉽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경우에는 아두이노 IDE에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자, ESP IDF 개발 프레임워크는 지원 모델, 거의 대부분의 개발 보드가 지원이 되고요. 최신 개발 보드들도 지원이 빠르게 됩니다. 아두이노는 조금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블로그 주소는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ESP IDF를 VS 코드에 설치하는 방법, 한 방에 설치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VS 코드를 띄우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VS 코드 환경에서 커맨드 팔레트에서 configure 클릭해주고 use,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치했으니까 use existing setup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된 대로 설치가 VS 코드에 됩니다. 다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 다 잘 나오죠? 체크되고 IDF 설치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툴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VS 코드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것들 설명은 자료에 절차와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고 방금 설명드린 한 방에 설치하는 방법대로 설치하시면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ESP32 와이파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파이썬 설치하고 아두이노 IDE 환경이든 VS 코드에서 ESP IDF 설치하신 환경이든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와이파이 라이브러리죠. 와이파이 모드, 스테이션, 액세스 포인트 아니면 둘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들이 여러 개 있죠. 이 라이브러리를 알아두시면 와이파이 연결할 때 아주 편하게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 문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와이파이 모드는 함수로 설정을 해요. 스테이션 모드, 액세스 포인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유기 모드 아니면 스테이션과 공유기 모드를 동시에 갖는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공유기로 설정하면 인터넷이 안 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드로 동작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쉽게 말하면 공유기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SID와 패스워드, 프로그램에 직접 코딩하지 말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와이파이 스테이션과 액세스 포인트, AP 포인트로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wifi.scanNetworks 함수를 사용합니다. RSSI 신호가 낮을수록 연결이 강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 코드입니다. 여기에 보면
와이파이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무한정 반복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서 와이파이 연결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방식의 코딩이 중요합니다. 와이파이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상수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읽어서 확인하면 지금 와이파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SP32 IP 주소를 확인하고 고정 IP 주소를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와이파이를 연결, 그죠? 리커넥트. 리커넥트는 디스커넥트나 아니면 와이파이 비긴으로 풀었을 수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제는 예제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이벤트로 가가지고 와이파이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끊김 후 다시 연결하는 방법 참고하십시오. 와이파이 멀티 함수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SSID 비밀번호를 조합해서 여러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굳이 항상 와이파이를 연결할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연결이 강한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가 있죠. 호스트 이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웹서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SP32가.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ESP32 웹서버로 요청을 하고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리고 ESP32 웹서버는 해당하는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전해줍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HTML 코드, CSS 꾸미는 거죠. HTML을 꾸미는 언어, 자바스크립트, 제이슨 포맷, 아주 웹에서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이나 문법이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 모드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스테이션 모드로 사용하는 화면이죠. 그래서 패스워드와 네트워크 이름을 사용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공유기로 작동하는 모드죠. 그러니까 외부의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이나 다른 ESP32로 구성된 클라이언트에서 ESP32 웹서버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듀얼 모드는 스테이션 모드와 액세스 포인트 모드 둘 다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을 때는 서버로 작동하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인터넷이 연결되면 스테이션 모드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 스테이션 모드로 작동하는 웹서버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실행시키면 스테이션 모드로 작동을 해서 방문객을 카운팅하는 코드입니다. 서버 스테이션 모드 파일의 예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로 작동하는 모드죠. 공유기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시키면 HTTP 서버 스타트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ESP32 서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센서를 ESP32가 읽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해주는 웹서버로 동작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IP 주소를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ESP32가 외부 릴레이나 LED, 전등 같은 것들을 물리적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버로 작동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물리적인 액추에이터나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웹 소켓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 방식은 약간 다르죠. 웹 서버 HTTP 방식하고 웹 소켓은 언제든지 데이터를 여러 번 보내거나 요청을 여러 번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동 화면을 보면 요구 응답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HTTP라면 웹소켓은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원할 때 응답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웹소켓 코드를 실행할 때는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설치 방법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ESP32 두 대를 가지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작동하는 이미지입니다. ESP32 서버에서 ESP32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압력, BME280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를 ESP32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을 받아서 OLED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구현 설명은 자세한 거는 요 아래에 블로그 주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현해서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을 했죠. BME280 온도, 습도, 압력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요.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는 그 센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받아서 OLED에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려면 이제 ESP32 서버와 ESP32 클라이언트 두 대를 활용해서 테스트합니다. 웹서버 라이브러리 ESP 어싱크 웹서버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비동기 TCP 라이브러리 어싱크 TCP 라이브러리 아이콘 클릭하고 검색어를 집어넣고 요 비슷한 라이브러리 많이 있는데 누가 어떤 단체, 어떤 기관, 누가 만든 건지 그거 확인하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리무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인스톨 표시가 나오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은 어떻게 해요? BME280 센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 센서 라이브러리를 두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BME280 라이브러리 설치 후 유니파이드 센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은 SSD1306 OLED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GFX 그래픽 표시해주는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다플루잇 GFX 검색하고 라이브러리는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회로 연결도입니다. 서버 쪽에 BME280 센서를 회로도와 같이 연결하고 여기는 ESP32와 BME280 센서 핀 연결도. 그러면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서버의 IP 주소. 이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서 서버에 요청하고 데이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는 ESP32 서버의 액세스 포인트 IP 주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브라우저에서 IP 주소 템퍼러처, IP 주소 휴미디티, IP 주소 프레셔 라고 치면 각각의 데이터가 서비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액세스 포인트, SSID 그런 것들은 코드에서 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연결해요. OLED, SSD1306 OLED를 핀 번호와 회로 연결도처럼 연결하고 클라이언트의 시리얼 포트에서는 이 화면과 같은 내용이 뜹니다. 그죠? 요구가 200이면 아주 정상적인 연결이 수립이 된 거고 데이터 온도, 습도, 압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잘 나옵니다. ESP32 DHT11이나 DHT22 온도, 습도 센서를 가져와서 서버를 만들기는 위에 참고문서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ESP32 GPS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두 개 GPS 모듈을 사용했어요. 네오 6M하고 네오 M8N 모델 두 개를 사용했는데 아주 작동 잘 합니다. GPS 모듈은 실내에서 안 됩니다. 실내에서 안 되고요. 창가나
외부에서 하니까 테스트 하실 때는 꼭 창가에 두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스펙상에는 뭐 30초, 1분 이렇게 밖에 놔두면 동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GPS 네오 6M 모듈 같은 경우는 밖에서 10분을 기다려야 GPS 데이터를 아주 잘 읽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데이터를 지도에 나타내 주는 것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오 6M 모듈 스펙이에요. 사진 모양 있습니다. 디바이스 마트에서 구매했고요. 데이터 시트 아래 PDF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블럭스 모뎀을 쓰고 있죠. 통신 칩으로. 자, GPS 모듈 인터페이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테나 꼽는 것들,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전원 공급하고, 그 다음에 유블럭스 칩 보이시죠? 그 다음에 LED 깜빡이는 거, 그 다음에 UART, RxTX 연결해요. 네오 M8 모듈은 I2C, UART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데 네오 6M 모듈, GPS 모듈은 UART만 지원됩니다. 자, NMEA는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약자고요. 모든 GPS 수신 데이터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 많은 항목 중에서 제가 테스트한 거는 한 5개 달러 표시 항목만 떠요. 이제 그 중에 GPGA 데이터 포맷은 나타내는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위도, 경도, 시간, 그 다음에 Alt 값, 고도, 이동 속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듈 회로도죠. UART2에 연결해요. UART2. UART0, TX0, RX0는 시리얼 모니터와 프로그래밍용이고, UART1은 사용하면 안 되고, UART2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회로도와 배터리 연결하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3.3V에서 동작 잘 합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UART 0, 1, 2 나와 있죠. 그거 핀 번호 보시면 되고요. 뭐 CTS, RTS 필요하면 쓰는데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UART2로 센서 데이터 값을 받아서 UART0 시리얼 모니터로 내보내는 것만 이해하시면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GPS 모듈 출력 결과는 네오 6M GPS 모듈의 출력 결과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여기 달러 표시가 이 하나가 위에 있네요. 그러면 한 5개 정도 표시 잘 됩니다. 자, 네오 M8N GPS 모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펙은 여기 나와 있고요. 요 커넥터가 2개인데 하나는 UART 색깔별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 흰색 빨강색 나와 있는 거는 I2C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안에 그러니까 안테나와 모듈, 수신기 모듈이 다 함께 들어있는 그 모델이 네오 M8N GPS 모듈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보시는 대로 마찬가지예요. 네오 6M 모듈하고 똑같고 상세한 사용법과 코드는 요 밑에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네오 M8N GPS 모듈 실습 단계입니다. ESP에 연결을 하고 원시 데이터, 이전에 봤던 원시 데이터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도, 경도 필요한 데이터만 파싱을 해요. 파싱해서 GPS 정보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그 파싱된 데이터를 마이크로 SD 카드에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SD 카드에 기록된 파일을 불러들여서 KML, 구글 어스에서 읽을 수 있는 KML 파일로 데이터를 변환을 합니다. 그 변환된 파일을 구글 어스에 업로드를 하면 지도에 우리가 이동한 경로가 표시되는 그런 단계를 따릅니다. 이 실습 단계만 봐도 아주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선 원하는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해서 GPS 모듈이 내보내는 원시 데이터를
타이니 GPS 플러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뽑아냅니다. 이 결과 보시면 보이시죠? 오늘 아침에 뽑아낸 데이터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이니 GPS 라이브러리 관리자에서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고 이 코드 파일 제공해드린 이 코드 파일을 실행시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타이니 GPS 플러스 라이브러리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들은 아주 많아요. 테이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옆에는 어떤 데이터들인지 볼 수가 있어요. 위도 경도는 당연하고 위성수, 시간 다 표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구글 어스에서 GPS 로고 및 경로 표시 단계입니다. 지금은 연결을 잘 한 상태죠. GPS 모듈과 마이크로 SD 카드. 이 옆에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모듈이죠. 그 모듈과 네오 M8N GPS 모듈. 요거는 통신 그 모듈만 있는데 아까처럼 안테나와 같이 달린 그거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핀 할당 맵은 이렇습니다. 자, 코드는 마이크로 SD 카드 초기화하고 데이터를 파싱한 데이터에서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전 포인트, 이전 GPS 위치에서 1m 이상 떨어지면 GPS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이제 그 저장을 다 한 데이터들은 data.txt 파일에 SD카드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거를 데이터 파일을 KML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해서 구글 어스에 경로를 표시하죠. 밑에 이제 구글에서 구글 어스에 들어가면 이런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젝트 KML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 합니다. 자, 구글 어스에 경로를 표시하면 이렇게 노란 선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경로가 제대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셀룰러 모듈 한번 보겠습니다. 셀룰러 모듈은 우리가 서비스, 이동통신, LTE망이나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모듈은 심800L GSM GPRS 모듈이에요. 그 자료는 웹사이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구현을 어떻게 했냐면 상세 설명은 이 주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800L은 GSM 모듈은 이동통신을 위한 범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대용 기기와 쉽게 인터페이스 돼서 통신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요. 클라우드 서비스. 지오링크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경로를 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에 우리가 경로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ESP32 GPS 추적기 구성 요소는 ESP32 보드, 그 다음에 심800 GSM 모듈, 그죠? 셀룰러 모듈, 그 다음에 네오 6M GPS 모듈. 그걸 연결을 이렇게 회로도와 같이 연결을 합니다. 이 LED는 GPS 상태 인디케이션이죠. 근데 이 표시는 이 모듈 GSM 네오 6M 모듈에 LED가 깜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보낸 거는 이 다른 LED에서 또 표시를 하게 됩니다. GPS 추적을 위한 지오링크 클라우드 플랫폼 설정. 이 주소로 들어가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오링커 GPS 비주얼라이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정을 만듭니다. 이 로그인을 클릭해서 등록, 레지스터 등록하고 정보 뭐 간단하게 입력하고 하면 계정을 발급받습니다. 자, API 키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API 키를 생성을 하면 되는데 밑에 있죠. 이 API 키가 100회 사용되고 데이터는 10,000개. 그 다음에 이 제한이 되면 새로 생성을 해서 새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서버가 이제 부하가 걸린다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둔 거죠. 그렇지만 실험하고 GPS 데이터 얻고 이런 거에는 뭐 충분하니까 한 번씩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적기 코드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오링커 헤더 파일 설치하고요, 라이브러리. 그
그 다음에 네오 UGM GPS 모듈 ESP32 인터페이스는 UART1이죠. 그죠? RX0, TX0, 16번, 17번 할당하고, 그 다음에 GSM 모듈, SIM800L에 이렇게 데이터 UART 연결이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건 RX1, TX1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룰러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하는 그 SIM 모듈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APN, 요 이름 설정해 줍니다. 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APN 액세스 포인트 네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지오링커 클라우드 구성, 방금 전에 API 키 받은 거, 그 다음에 우리 ESP32 디바이스 네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퍼, 시간대, 데이터 전송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LED 상태 표시를 세팅해 줘요. 데이터 보낸 것들, 그 다음에 유효한 데이터인지 파싱해서 데이터가 올바르면 LED가 켜지도록. 그 다음에 지오링커 초기화, 오브젝트를 만들어줘. 지오링커, 지오란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추적, GSM, 클라우드 작업을 다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지오링커 클라우드를 구성해줘요. API 키, 상태 표시, 초기화 작업, 그 다음에 코드, 회로도 저장. 여기에 가시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코드나 회로도, 전체 코드 이런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IDE와 VS 코드에서 ESP IDF 사용하는 환경 설정, 그 다음에 ESP32의 와이파이, 블루투스 관련, 마지막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GPS 관련 프로젝트를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한 부분들이 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 자료에 다 내용이 있고요. 코드와 상세 구현 방법은 블로그, 그 다음에 예제 코드, 그거를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이해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